어머니, 요즘은 능력 없는 시댁은 대접 못 받아요. 그냥 나이 많다고 모시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며느리의 싸늘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런데 옆에서 아들이 한마디를 거들었다. 엄마, 지연이 말도 이해 좀 하세요. 우리도 살기 바빠요. 솔직히 엄마가 우리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엄마 챙겨야 할 일만 늘어나잖아요. 그 말은 나를 산산조각 내는 칼날 같았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아들이, 내 모든 인생을 지켜본 아들이 이제는 나를 짐짝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방에 앉아 끝없이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베개가 흠뻑 젖었다. 나는 이제 버려진 건가? 돈 없는 늙은이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건가? 아무리 스스로에게 물어도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가슴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장롱 서랍 속 깊숙이 감춰져 있던 봉투였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어 열어본 순간 내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 안에는 무려 12억 원이 든 통장과 남편이 살아생전에 남긴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최옥순입니다. 오늘은 무시당하고 버려졌던 제가 어떻게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일어섰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35살,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내 옆에는 아직 어린 아들과 딸이 있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삶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곧장 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들고 공장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다. 손끝이 얼어붙어도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공장에서 종일기계를 돌리고 점심때는 시장통 식당으로 달려가 허드레디를 했다. 밤에는 세탁소에서 빨래를 개며 하루를 마쳤다. 손바닥은 세제에 불어갈라지고 발 뒤꿈치는 터져 피가 났다.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늘 결렸지만 아픔을 숨겼다. 내가 쓰러지면 아이들이 굶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버티면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매일을 견뎠다. 아들 태영이는 영리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고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딸 수진이는 다정했다. 오빠 책가방을 들어주며 엄마, 나는 괜찮아 하던 아이였다.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다시 힘을 얻었다. 겨울에는 연탄 한 장 살 돈이 없어 아이들과 이불 속에서 꼭 껴안고 몸을 덮였다. 나는 밥을 굶어도 아이들 밥상은 채웠다. 내 옷은 낡고해졌지만 아이들은 깨끗하게 입혔다. 그렇게 30해를 살았다. 내 꿈도 내 희망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만. 세월이 흘러 아들 태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하늘이 보상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내가 버틴 보람이 있구나. 그리고 몇 년 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또다시 하늘을 나는 듯 기뻤다. 이제야 내 고생 끝이구나.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결혼 준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집이었다. 태영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은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해요. 엄마, 어떡하죠?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걸었다. 남편과 함께 지은 작은 집,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 남편이 심은 감나무. 내 인생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집이었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 집을 팔았다. 평생 모은 적금 보험까지 깨서 총 1억 5천만 원을 마련했다.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다. 아들아,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만큼은 아깝지 않았다. 아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믿었으니까.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을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 아들이 행복하다면 나는 충분하다.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 본 며느리는 참 예의 바르고 곱상했다. 인사도 공손했고 말투도 정중했다. 나는 속으로 흐뭇했다. 아, 이런 며느리라면 우리 태영이가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본색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들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해오던 아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겨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명절이 되어서도 달라졌다. 예전 같으면 명절 하루 전부터 와서 함께 준비하고 차례도 정성스럽게 지냈다. 하지만 이제는 형식적으로 잠깐 들렀다가 급히 떠나버렸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따라왔지만 점점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예고 없이 아들 집에 갔을 때 일이었다.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싸늘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세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아들 집에 가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 순간부터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시댁을 모시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시댁이어야 대접받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많다고 모시던 시대는 지났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집까지 팔아 전세금을 준 일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걸까? 더 끔찍한 건 아들의 태도였다. 어느 날 내가 어렵게 속마음을 꺼내며 말했다. 태영아, 요즘 엄마가 많이 서운하다. 지연이 말이 너무 매정하지 않니? 그러자 아들은 오히려 지연의 편을 들었다. 엄마, 지연이 말도 좀 이해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엄마도 시대에 맞춰야죠. 그 한마디는 내 평생의 희생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 같았다.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엄마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엄마 챙겨야 할 일만 늘어나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집을 팔아 그들에게 전세금을 마련해 준 건 벌써 잊은 걸까? 아니, 어쩌면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는 건 아닐까? 나는 방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울었다.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초라하고 쓸쓸한 늙은 여자만이 비쳐 있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친구들을 만나도 마음이 무거웠다. 다들 자식 자랑,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을 때 나는 그저 웃는 척만 했다. 오히려 내 처지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는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영아,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니?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래? 그러자 아들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건데. 현실적으로. 나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내 가슴을 산산이 부수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챙겨야 하잖아요.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짐작. 내 아들의 목소리가 내 존재를 그렇게 규정했다. 그날 밤 나는 밥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일까? 돈 없는 시어머니는 대접받을 자격조차 없는 걸까?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웠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다가 잘 열리지 않던 서랍을 억지로 당겼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먼지가 잔뜩 쌓인 그 봉투는 남편이 생전에 숨겨둔 듯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다. 여러 개의 통장, 주식명세서, 신탁증서,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 통장에 적힌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무려 12억 원이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남편이 고물상을 하며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모두 진짜였다. 남편은 내가 모르는 사이 조금씩 돈을 모아 내 명의로 정리해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펼친 손편지.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남편의 숨결이 그대로 묻어있었다. 옥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난 거겠지.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나는 돈 버는 것밖에 할 줄 몰랐지만 이렇게라도 너를 위해 무언가 남기고 싶었다.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라. 사람은 결국 혼자다. 이 돈은 너를 위한 거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남편이 내 삶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절망만 있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스며 있었다. 며칠 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연락이 뜸하던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뵀네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정한 척했다. 하지만 나는 며느리의 속내를 알 수 있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은 재테크를 잘하셔야 해요.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나오고 물가가 올라서 손해예요. 혹시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돈이라도 있으세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가족 몰래 큰돈 모아두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알아차렸다. 어디선가 소문을 들은 게 틀림없었다. 그들은 내가 돈이 있다는 걸 눈치챈 것이다. 태영이도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위험해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안전하잖아요. 괜히 혼자 두셨다가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들의 태도는 불과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때는 나를 짐짝처럼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효자효보가 된 척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속지 않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돈은 내 몫이야. 이제부터는 나 최옥순을 위해 쓸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굳더니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가족끼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나는 비웃듯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니? 돈 없을 때는 나를 무시하고 쓸모없다며 푸대접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태영이도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그게 아니고 지연이가 그냥. 나는 그 말을 끊었다.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잊었니? 능력 없으면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 좋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지금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너희 태도가 달라진 거 아니야?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가슴속 깊이 묵혀두었던 응어리를 처음으로 다 쏟아냈다. 나는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거다. 평생 너희만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 그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두 사람은 결국 말없이 집을 나갔다. 아마 내가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 몰랐을 것이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 한숨 속에는 절망이 아니라 시원함이 있었다. 마치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꿀잠을 잤다. 눈물에 젖지 않은 베개 위에서 평온한 숨결로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다음날 아침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가구와 살림살이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했다. 그리고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 며칠 뒤 경기도의 한 조용한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다. 아들과 며느리가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이었다. 새로 산 작은 주택에는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다. 마당에는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내가 처음으로 내 집에서 주인처럼 살게 된 것이다. 새로운 동네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비슷한 또래의 이웃들과 금세 친해졌다. 파크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다. 70이 넘어서 교실에 앉아 연필을 잡는 순간 어린아이처럼 두근거렸다. 옥순씨 그림이 점점 예뻐지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렇게 그림을 배우며 처음으로 작품도 완성해봤다. 어려웠던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었다. 소설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다. 글자 한 줄 한 줄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비로소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파크골프를 하며 만난 친구들과는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다. 공을 잘 치지 못해도 괜찮았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나는 다시금 살아있음을 느꼈다. 아침에는 마당의 꽃들에게 물을 주었다. 꽃잎에 맺힌 이슬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자. 저녁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었다. 텔레비전 속 드라마를 보면서 소소한 감동에도 눈물이 났다. 그렇게 나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 무렵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비어있고 걱정됐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걱정은 고맙지만 나 잘 살고 있다. 잠시 침묵하던 며느리는 결국 본심을 드러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 유산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혼자 계시니까 관리하기 힘드시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잘 정리해서 나를 위해 쓰고 있으니 다시는 그 돈 얘기하지 마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나는 냉정하게 끊어냈다. 가족. 돈 없을 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잖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전화를 끊고 번호까지 바꿔버렸다. 더 이상 그런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나답게 살았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로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관계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다.
70이 넘어 처음으로 제주도에 갔다. 하늘은 맑고 바다는 눈부셨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동안 나는 아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지금 나는 매일이 감사하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온전히 최옥순으로 살아가고 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저는 버려진 시어머니에서 당당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